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대표는 향후 만남을 수시로 이어가기로 하는데 공감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는 팽팽히 맞섰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느 정도 침해됐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변협 행사 축사에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란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최근 북한을 향해 손짓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인지 또 한반도 정세를 함께 짚어봅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의 허위 종결로 행방을 찾지 못했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 허위 종결 뉴스레터 브리핑에서 속보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석, 장동혁 두 대표가 처음 만났습니다. 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제 신임 대표가 되고 나니까 본래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정청래 대표 때는 이거 안 했던 것 같은데 여튼 김민석 대표가 뭐 관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저기 본인이 선출된 다음에 제1야당 대표를 예방을 한 겁니다. 자,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자, 수시로 대화하자 얘기했었고 막 덕담 주고받았고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여야 대표 만남.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관례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의미가 좀 있죠. 왜냐하면 네네. 이제 김민석 그 대표의 행보 자체가 이제 지지층 결집뿐만 아니라 어떤 뭐 야당과의 대화라든지 소통, 협치 이런 부분들에 좀 방점을 찍겠다라는 걸로 보이고 네네. 사실 뭐 국민의힘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장동혁 대표의 주장 중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또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될 순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처사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악수도 사람과 한다. 그러니까 뭐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청와대로 불렀을 때 이제 두 분이 썩은 미소로 악수를 하기로 했는데 여하튼 그때와는 좀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신주호 부대변인. 예. 오늘 김민석 대표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신임 대표가 됐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찾은 것은 네. 좀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찾아서도 무언가 두 대표 간에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협치를 살려나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야 대표 간의 좀 만남이 상시화를 넘어 수시로 만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수시로 두 분이 만나면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만큼은 기탄 없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진작시키는 데 저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중도 외연 확장을 계속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라고 했었던 그 의지를 피력해 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로서 그러한 대통령의 의지에 누를 끼치지는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좀 해방을 넘어서 가지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정치적인 노림수에 방해만 났었거든요. 그런 것과 별개로 지금 김민석 대표는 어찌되었든 야당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오늘 또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굉장히 좀 치켜 올리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를 좀 보니까 앞으로 이 경색된 여야 그 대결 구도가 조금은 바뀌고 뭐
사사건건 부딪혀야 될 지점에서는 서로 맞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저는 통 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요. 이제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뭐 싫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심. 그래서 여하튼 여당 대표가 또 그 전 대표하고는 좀 약간 대조적으로 찾아와서 좋은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뭐 이게 해결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막 강대강 대치를 하고 막 완전히 일방적으로 그 처리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어떤 사인을 준 것만 해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여야 대표 모두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게요. 그동안 이제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 되고 나서도 계속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람하고나 악수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는 국민의힘에서도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제 협조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김민석 신임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이 장동혁 대표가 화답을 함으로써 전 여야 이제 협치의 여지가 열린 것 같아요. 저는 2015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철도 파업 이제 SRT 문제를 놓고 이제 철도 파업이 벌어지니까는 여야 이제 대표들이 합심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그 합의를 도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모 신문에서 일면 제목으로 뽑은 게 이것이 정치다였어요.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에 있어서 여야 정치권이 이제 좀 서로의 어떤 그 지지층을 대변하면서도 그래도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없는 문제도 지금 문제로 만들고 키워나가는 이 실정이다 보니까는 저는 오늘의 이 여야 대표의 이런 회동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여야 대표 회동.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야 강대강 대치였으면 회동이 자체를 갖고도 이제 그렇게 새롭게 보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 싸울 필요가 있을 때 서로 싸워도 싸울 필요가 없을 때까지 싸울 건 없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국민이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거대 정당이 두 정당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장동혁 대표 뭐 이렇게 화기애애한 얘기를 하면서도 부동산 미래기금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양측이 양당 대표가 서로 의견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서 각 당 최고위원회를 이제 오전에 하잖아요. 여야 대표는 여기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는지 먼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입니다.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공정이 있겠습니까?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법부 붕괴는 결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입니다.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여하튼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여당과 야당이 각각 이번 서면 임명 제청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도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 취재 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좀 충격적인 게 이게 대법원장이 그냥 혼자 제청을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추려진 다음에 이제 제청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대통령과 협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 제청을 하기 전에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이제 꾸려진 그 후보들에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이 후보군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절차 자체를 다시 진행하는 거를 이제 물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절차를 재진행하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결국 그 후보 추천위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절차를 재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의사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후보 추천위를 무력화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위에서 꾸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위가 있는 어떤 기능,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의 기능 그리고 재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독단적인 기능이 아님이 이미 구조상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실상 무력화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도 하지 않고 서면 제청을 해놓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제청했다. 이렇게 사실상 구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은 사실 납득하기도 어렵고 받아주기도 어렵죠. 이런 선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행정처장이 절차 재진행하겠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서 있었던 4명을 없던 걸로 하고 새로 뽑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의 어떤 절차인지 그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동수 대표님. 네. 어쨌든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는 게 있고 네.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협의를 해왔고 그렇죠. 자, 그 중간에 국회라는 데는 임명 동의를 하고 이 3단계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는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2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협의를 해왔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되다가 완벽한 합의가 안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대법원장이 자 그래도 4명 중에는 그쪽 의중도 들어봤으니까 한 요 정도 사람이면 그래도 어떤지 판단해 주시죠 하고 합의된 사람이 하나고 합의가 안 된 사람이 하나면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지금에는 완전히 독단으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규정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있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청와대에서 완전 만족하고 이 사람 완전 만족이다 할 때까지 계속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어요. 자,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그 대법관 임명 절차가 이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동의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국회 동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먼저냐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먼저냐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도 이제 특히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한 제청한 네네. 그 손봉기 판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김민기 판사를 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계속 합의를 못 봐가지고 미루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청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면 사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앞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가 상권 분립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법원과 또 행정부는 별도의 어떤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전에 장동혁 대표가 오디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채운다면 상권 분립이 좀 훼손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박수문 앞서서 이제 절차 재진행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 그 법원행정처장이 네, 전화를 무슨 돌렸다. 뜻이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네. 사실 구체적인 멘트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절차 재진행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기존에 추천된 후보들을 다 무르고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그 전화가 의견을 물었다라고 지금 법원행정처장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후보들에게 사퇴해라. 라는 압박처럼 비춰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청을 할 때마다 추천위를 다시 꾸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민석 네네. 대표께서도. 그 말은 절차를 재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추천위도 다시 꾸리고 후보도 다시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 후보 추천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의심이 있는데 그거의 배경이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다 보니까 이쪽도 괴로워가지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2명 합의될 수 있게 해라 이런 과정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게 아마 왜 그럼 이거를 다시 했는가 그게 과연
결정적으로 이 추천위를 완전 무력화하려는 그걸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가는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 자, 신조 부대변인.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1월 달에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총 4명을 추천을 했는데 소거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손봉규 후보자인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 그 추천하기를 원했던 대법관을 임명하기를 원했다고 알려진 김민기 판사 같은 경우에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재판소 헌법 때문에 김민기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남편이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법관들도 탄핵하겠다.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유죄취지 파기환송 나왔을 적엔 그 유죄취지 결정을 내린 10명의 대법관 모두를 탄핵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청와대에서 원한 김민기 판사가 대법관이 된다면 그럼 민주당이 그 김민기 그 대법관이 만약에 탄핵 절차를 밟게 된다면 부인의 탄핵을 남편이 결론짓는 그러한 해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윤성식 판사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박순영 판사는 중앙선관위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투평지 부족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은 게 손봉기 판사를 가지고 제청을 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도 않은 인사를 갑자기 무턱대고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4명의 인사 중에 네. 결격 사유가 없는 나머지 1명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관례를 어겼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관례라는 게 만약에 청와대와 사법부 간에 이견이 있다. 그래서 관례대로 관행대로 우리가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관례는 둘째 치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분명히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갖고 국회는 동의권을 갖고 대통령 임명권을 갖는다. 그러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좀 문제 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상권 분립을 좀 강조하는 분들은 이 경우에는 임명은 사실은 요식 절차다. 그 제청이 더 그 무게가 있는 거다. 반면에 아니 어차피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 않냐. 그 임명이 어떻게 요식 절차일 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보기에도 합당한 사람을 이게 무한정의 사법부의 무슨 그 독립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협의하게 돼 있는 거다. 이제 양쪽 이제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지적을 야당에서는 해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떤 지적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지 않다면 이 뭐 대법관 많이 늘리고 이게 대통령의 임기 내에 그게 매년 4명씩 이렇게 계속 임명한다는 이런 그 법 개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되는 법안 개정안이 쭉 있어 왔는데 과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일인가. 이거는 그것 때문에 결국 또다시 그 이전에 공소 취소도 그렇고 공소 기각도 그렇고 연임 개헌도 그렇듯이 이것 역시 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그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네. 뭐 사실 그 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지 않았어도 만약에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는 계속 옹호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뭐 어떤 이유로든 뭐 결국 뭐 여당과 정부에게 뭐 유리한 판결을 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혹 제기는 뭐 무차별적으로 있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에 해왔던 행보와 이 부분이 결부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뭐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죄취지 파기환송 당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내렸던 그런 판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됐었던 것이고 그 절차에 대한 그 외에도 지금 결국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도발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저는 이제 일방 통보를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관례를 뛰어넘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어느 정도 침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만 해주는 그런 일종의 기계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은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그 뒤에 정치적 결과를 책임지는 건 결국 대통령인데 그 어떤 권한에 맞춰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협의를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과 의견이 협의되지도 않은 채로 이렇게 일방 통보를 해놓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이상민 이 두 사람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 국정농단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넘겼어요. 그럼 여기서 이 대법관의 공백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안들에 대한 어떤 심리 지연의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대법관 공백 사태 이미 뭐 몇 달 됐고 전원합의체 이 사건도 그럼 계속 이렇게 방치할 거냐 이런 기로에 서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뭐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그동안 협의를 해서 제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놓고 마치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간의 이제 과정은 김민기 때문에 이게 늦어졌는지 아니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워서 늦어졌는지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신주호 부대변인. 지금 자꾸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한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난 1월부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거기서 4명을 추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비화시키고 싶었다면 청와대와 이견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진 1월, 2월, 3월 이 안에 제청을 감행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8월 달까지 이렇게 미뤄진 것은 결국에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무언가 의견 조율을 거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실패한 것이 아니냐. 관행과 관례를 따르려고 최대한 양측이 노력을 했지만 거기서부터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법관 제청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 지금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요. 민주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든 당권 주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구성원들 마찬가지로요. 왜 빨리 대법관 제청 안 하냐.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유기다. 이렇게까지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이제 대법관을 제청하라 그래서 했더니 이제는 왜 제청했냐. 이렇게 따지면은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는데 당시에요.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 나기 전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언제 결론을 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적에 민주당 중진 의원들 대부분이 이렇게 빨리 결론 내는 것은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서 무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라고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대법관 12명 중에 10분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공세 일변도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상황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꾸 유죄취지 파기환송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인 활동으로 보시는데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당시 후보의 죄가 중하다라는 것을 대법관 사법부 차원에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네.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오도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이동수 네. 대표님. 여기 이제 요 얘기가 좀 길어졌으니까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청와대가 이게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이제 국회로 임명동의안 보내는데 민주당이 부결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리스크나 역풍 같은 게 또 불 수 있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많은 언론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조 대법원장에게 그 임명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거세졌잖아요. 네네. 당연히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 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 재판과도 엮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너무 먼 얘기고요. 당장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엮여 있잖아요. 근데
그 1심은 이미 끝났고 2심이 이제 한 10월 중 나온다고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특검법에 규정한 대로 633을 지킨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제 이 대법 판결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 지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괜히 또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저 사건 재판도 네. 일정 부분 그 의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정치적 의도를 뭐 넓게 해석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뭐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뭐 교통 정보 좀 일찍 듣죠.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늘고 있고요. 돌발 상황도 함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입니다. 지금 영동에서 한강대교까지 쭉 어려운데요. 앞서 한강대교 부근에 있던 고장난 화물차 때문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월 부근에선 사고를 처리합니다. 여파로 신월 일대 1km 정도 밀리고 더 지나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서행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청북 부근에서도 앞시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는데 아직 평택 분기점부터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 영동에서 환관휴게소 쪽으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2, 3차로 통행이 어려운데요. 그 사이 영동 부근으로는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어 조심하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쪽 역시 환관에서 영동까지는 1, 2차로 따라 노면 보수가 한창입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 청도휴게소 부근에도 1차로에 사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론 창녕 부근인데요. 갓길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바꿔볼게요. 김인석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어제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부가 내놓은 그 세제 개편안 이런 게 뭐 결론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정 가능성 이런 다 열려 있다는 모습 이제 읽을 수 있었는데 보니까 일단은 거주하지 않는 사유 1주택 거주하는 사람 비거주하는 사람 다 좀 폭넓게 보호하자. 거주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자.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의 핵심 기조가 이제 똘똘한 한 채도 잡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은 1주택도 잡고 뭐 또 이제 고가 주택들 잡겠다 이건데 일단은 1주택까지 잡는 거에 대해서 여론의 반발이 좀 워낙에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집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이제 이런 장기 이제 보유했을 때 공제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아마 정부안대로 밀어붙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당에서 얘기 나오는 대로 일단 한 어느 정도로 수정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어쨌든 비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일단은 1주택에 대해서는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근에 집값이 문제가 된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전국이 다 문제였지만 사실은 지금은 서울이랑 수도권 일부만 이 집값이 날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이 한 2020년대 지나면서 보면은 수도권 지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서울이랑 경기 신도시 이런 데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들에서도 저항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아마 이대로 좀 밀어붙이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게 아무래도 보니까 막 한강벨트 쪽 서울 수도권 이쪽 민주당 의원들이 막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하반기에 첫 과세가 될 텐데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총선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큰일 났다 이제 생각을 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국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는 거를 딱 체감하고 재빠르게 반응했다. 혹은 아니 이럴 거면 조금 더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내놓지.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뭐 지적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처음부터 이제 깔끔하게 뭐 정리를 해서 나오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보이는 상황인 것이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완전히 이제 확정된 상태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 뭐 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저는 이 상황에서 고집 부리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물론 뭐 완벽한 안이 처음부터 나왔어야 한다라는 지적도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어떤 여론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는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거주 사유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편의 가장 핵심은 사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서 또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사실상의 어떤 규제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비거주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의 폭을 넓혀달라라는 얘기였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육아라든지 가족 돌봄의 사유로 비거주를 하는 경우는 무조건 좀 인정을 해주자라는 쪽으로 수정될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억에서 9억 원으로 이제 종부세 조정 그러니까 공제를 이제 조정한다라고 네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9억에서는 좀 상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전달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거주 특별공제 이 부분 어떻게 될지 되게 또 관심이고 신조 부대변인.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가격이 나가는 집을 자기가 뭐 정말 돈이 많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한 1, 2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게 30년 후에 이제 막 3, 40억이 된 아파트 이 사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만약에 나중에 집을 팔라 그랬을 때 그 공제되는 최고의 한도가 10억인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좀 뭐 놀라운 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다 네. 그러는데 그럼 세금을 막 몇십억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뭐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가 그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장기 특공,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예. 반드시 좀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30년 전에 서울의 그 금싸라기 땅에 당시에 1억을 주고 샀어도 지금 막 몇십억까지 치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기특공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었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그렇게 집을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사실 현업에서 은퇴하신 네. 고령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고령인 분들이 결국에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세금을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한 다음에 나머지에서 그 판 금액에서 또 세금을 분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이 굉장히 큰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안들을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장기 특공이라는 그 제도는 제가 보기에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비거주 1주택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거주 1주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령 뭐 5년 동안 그 지방의 그 지사에 파견을 나가 있게 된다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집은 세를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들까지도 비거주 1주택자라고 이렇게 뭉땅거려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큰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감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굉장히 찬성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조세 정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또 계파별로 그리고 또 지역별로 또 자신이 어떤 정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무언가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서요.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김민석 대표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일성을 낸 것은 정부 여당 대표로서 저는 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반드시 이번에 그 논란이 된 징벌적 과세 이것을 좀 철회하는 길에 본인이 손을 아주 크게 보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네, 이동수 대표님. 정치평론
칼럼 쓰시는 분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금 올려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보면 안 되고 두 문장을 쪼개서 봐야 된다. 세금 올려서 집값 잡지 않겠다 이 의미다라고 이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아무튼 그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는 거에 대해서 한 문재인 정부 초창기 한 2017년, 2018년 정도만 해도 20, 30대는 여론들 크게 이렇게 반응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집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 부담이 와닿지 않고 이런 게 있었는데 2020년대 이제 집값이 폭등하고 지금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여론들을 보면은 어차피 세금 올려봤자 집값만 더 오르고 또 세금 올린 것들이 뭐 전월세 이런 세입자들에게도 전가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 30대 여론에도 결코 좋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정이 급하게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사건으로 가봅니다. 자,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사업가 측으로부터 6천만 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자, 조작 기소다.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의 입장이죠. 이 2심까지 무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작 수사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사실 이 재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핵심은 뭐였냐면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발견한 어떤 휴대전화 그 녹음 파일이라든지 내용들을 다른 이 사안에다가 갖다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 사건, 뭐 여기서는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관련된 이제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확보된 휴대전화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가지고 노웅래 전 의원의 사건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휴대폰 압수수색과 탐색, 뭐 선별 과정에서 보면 영장주의에 반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뭐 설령 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중 일부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소의 근거가 된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도 덧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수사를 했다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행태, 특히 뭐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하는 거죠. 네, 한동훈 의원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돈봉투 부스럭 이 유명한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노웅래 당시 의원이 이거 뭐 준 것도 잘 쓰고 있는데 뭐 또 뭐 이런 목소리. 그래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의원이죠. 한동훈 의원은 다시 한번 틀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자,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안 받았다는 거냐 이게 이제 그 비판한 쪽의 얘기고 그러나 위법 수집된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이게 이제 법원의 상식인데 자, 이동수 대표님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한동훈 의원은 되게 적극적으로 또 나서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동훈 의원 책임도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서 이제 무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를 지휘하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책임이 아주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게 조작 수사냐랑은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이 뭐 음성 파일을 짜집기를 하고 뭐 변조를 하고 이러면 이제 조작 수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인 거지 사실 증거를 법적으로 쓸 수 없다 뿐이지 그게 뭐 유죄다 무죄다 판단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작 수사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그러니까 증거가 위법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이던 시절에 노웅래 전 의원과 관련돼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컷오프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도 노웅래 전 의원이 무언가 결격사
사고가 있고 꺼림직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배제를 해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독수독거론에 의하면 분명히 증거가 위법으로 수집됐으면 그것은 문제겠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과 많은 분들이 바라보시는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 무죄냐 유죄냐 이것이 아니라 노웅래 전 의원이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차원의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저는 네네. 한동훈 의원도 좀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게 박선민 최고위원님.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비판을 해야죠. 검찰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정치인 사건 아니라 다른 그냥 일반 평범한 국민의 사건에 이런 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서 유죄다라고 계속해서 재판을 막 몇 년간 받고 했다면 그땐 또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때도 뭐 위법하다라고 배제된 녹취록 다시 들어보자 피해자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한동훈 장관으로서 했던 언행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미 법원의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도 아예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다시 녹취록 들어보자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법 수집 증거로 이미 배제된 녹취록을 또다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아나무인격 태도다라고 보이고 검찰이 잘못했다라고 법원이 지금 판단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얘기는 적어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걸로 딱 법원이 규정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 받은 건 맞지 않느냐 이 얘기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이동수 대표님.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당시에 해당 의혹으로 노웅래 전 의원 공천 배제했는데 이를 두고 이제 어젠가요? 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뭐 노웅래 선배님 존경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참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64년생이고 노웅래 전 의원은 57년생이니까 나이 차이는 좀 나네요. 76학번.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해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전 공소 취소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목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노웅래 의원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함으로써 검찰의 공소 제기가 좀 무리했다.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좀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피해자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또 노웅래 전 의원의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서울의 또 마포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지역구가 정청래 의원의 또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지은 위원장이 지금 맡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이제 그 노웅래 전 의원의 복귀를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 좀 묘하네. 예, 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대법원까지 아직 결정이 안 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상고나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막 미안함을 대놓고 적극적으로 표한 거는 좀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조보 대변인님 짧게 한마디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정치 검찰을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좀 분명히 정치적인 속내가 있다. 이것을 발판 삼아서 무언가 본인에게 제기됐었던 여러 그 혐의에 대해서도 네. 공소를 없애라는 식의 그런 압박을 보인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자, 이 질문도 신조 부대변인한테 먼저 할게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오늘 본래는 당협위원장을 당원들이 뽑는 안건 의결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보류했습니다. 자,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 방안 반대하고 또 기존 방안으로 당협위원장 뽑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당지도부가 강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 발 물러선 게 이게 계획 자체를 보류하고 뭐 제대로 된 재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 하고 조만간 다시 결행을 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숨고르기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하려고 그런다. 이게 어찌되었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지도부가 네. 이 지점은 분명히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강성 지지층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어요. 강성 지지층들도 무언가 당협위원장은 당연히 당원들의 손으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그들만의 공감대를 굉장히 형성해 나가고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것을 무르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실이 큰 상황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강행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왜 오늘 이것을 멈췄느냐. 결국에 지난주에 있었던 의총 결과가 좀 컸다고 저는 봐요.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사실상의 당론을 지금
추인한 상황이거든요.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마 주말간이든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한테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의원들께서도 장동혁 대표한테 우려하는 지점들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묵살하고 만약에 오늘 이걸 통과시킨다. 그러면 세간에서 평가하는 당 투톱 간의 갈등이 전면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저희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저희가 국민의힘이 이제 연찬회가 또 있습니다. 연찬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당 원내대표 간에 이런 공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가 한번 쉬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쉬어가면서 더 많은 의견을 듣는다라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아마 통과를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최고위에서 이것을 뭐 장동혁 대표나 찬성하는 분들께서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오늘 통과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 돼버리면 정치적으로 저희가 입을 수 있는 특히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가 입을 수 있는 타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정기국회 전에는 이것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중진들이 뭐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한다 그러니까 중진들에 대해서도 막 날선 반응을 보였거든요. 당신들이 불출마해야 총선에서 이긴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중진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고 당협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나 어떤 대항할 힘 같은 건 없습니까?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사실 조직화된 힘이 장동혁 대표의 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조직화된 힘을 형성하기는 좀 지금 시기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게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 이것은 뭐 다 나중에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카드를 저희가 벌써부터 꺼내들 수는 없다. 중진 불출마는 정당에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쇄신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장동혁 대표가 그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제 1.5선 당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라는 게 있으면 중진들이 채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 납득이 안 됐거든요. 중진들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구성원 모두가 장동혁 대표한테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조언을 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가는 방향 이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이 될 수가 없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라는 무수히 많은 고언과 제언이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 개엄 1년이 되는 그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선택한 것은 당의 무수히 많은 구성원들이 했었던 조언을 무시하고 본인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윤어게인의 길을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송원석 원내대표와 두 개의 그 기자회견을 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올해 2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과 그러한 충고들이 얼마나 많이 전달이 됐겠습니까? 그것도 무시한 게 장동혁 대표예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말씀하시는 자신의 1.5선이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된다. 채우려는 노력을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길을 지금까지 걸어와 놓고서 이제 와서 중진들이 그동안 뭐 했냐. 중진들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정치 도의상 도저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동욱 대표님. 제가 지난주에 그 사무처, 그냥 국민의힘 사무처 관계자를 만나서 좀 요거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관계자 말로는 이제 장동혁 체제 들어서 그 국민의힘 중진들이 의욕이 별로 없었대요. 그냥 의원총회 이런 데 와도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말도 나가서 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이 당협위원장 선출 이거 제도 바꾼다 이러니까는 난리가 나가지고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영남 중진들도 이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장동혁 체제가 1.5선 당대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좀 나름 주도권을 쥐고 올 수 있었던 거는 대한감일회나 이런 데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영남 중진들이 암묵적으로 그냥 묵인을 했기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영남 중진들을 건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힘 조직은 이분들이 다 갖고 있을 텐데 과연 장동혁 체제가 이분들의 이해관계에 완전히 이제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아마 그거를 조금 이 장동혁 지도부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는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 드릴게요. 국회 운영위에서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 개최한 이준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이걸 이제 추진하다가 여야가 맞붙었고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자, 김민석 대표도 이게 전당대회였나요?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을 대한민국에 발비치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또 최근에도 이진숙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 제명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용인해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5.18 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야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국민의힘에서 5.18 관련 망언이 터져 나오고 그럴 때마다 또 사과하고 뭐 과거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그런 걸로 또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선거 때 되면 호남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면서 호남표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또 개헌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는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만큼 저는 이번에 이진숙 의원이 보여준 어떤 이런 심각한 모습들 그리고 사실은 5.18을 역사적으로 폄훼하고 왜곡했던 세력을 국회라는 공간에 불러서 토론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반성도 없는 상태로 5.18이 성역이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이 나서서 명확하게 이거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소위 말해 다른 인사들은 그렇게 징계 잘하면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징계 얘기조차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조부 대변님 딱 30초. 필요하다면 징계를 내려야 되겠습니다만 이진숙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진숙은 본인의 입으로 무언가 5.18 민주운동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은 안 나왔거든요. 그 토론자들이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이진숙 의원의 이 행보를 두고서 마치 국회의원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수 세대 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살 영롱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큰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은 이겨냈지만 지금도 신생아 망막증과 백내장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영롱이. 뇌병변 장애로 보행이 어려워 특수 제작 보조기에 의지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픈 영롱이를 돌봐온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오늘도 아이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병원으로 향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하루하루 힘겨워지는 가족들. 오늘도 천진한 미소로 걸음마를 연습하는 영롱이가 더 밝고 건강한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퇴근길 공기도 후텁지근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32.5도, 북창원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높았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몹시 무덥겠습니다. 또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25도, 강릉과 포항, 부산 26도로 밤 사이에도 후텁지근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강릉 34도, 대구와 부산 35도, 포항과 양산은 3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저녁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충청과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모두 58명을 기소하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미처리 사건 46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는 담당 경찰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로 석방됐던 60대 남성 절도 혐의 피해자가 2달 만에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4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일자리 제공 등을 담은 조례안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특별감찰관 후보엔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닷새 만에 끝난 한미연합훈련. 훈련 대폭 축소 배경엔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은 절반으로 줄었고 이부 반격 훈련은 아예 취소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월 에이펙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오늘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이물출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대표적 한미연합훈련입니다. UFS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닷새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자, 2부 반격 작전 연습은 아예 취소되기까지 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지시를 내려서 뭐 조현 외교장관도 그렇고 안규배 국방장관도 그렇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 당국자들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뭐였을까요? 일단 그 제가 볼 때는 네네. 이란 전쟁의 어떤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국면 전환 카드로 북한을 활용하고자 했다. 네네. 그렇게 일단은 저는 봅니다. 네네. 저도 오랫동안 그 북한을 연구하고 국제관계를 연구를 했지만 네네. 사실 북한은 이렇게 적극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충분히 사전에 기획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꾸준하게 하고 그렇죠. 물밑에서도 예. 그렇게 해서 만약 이런 제안을 했다면 그러면 북한으로서도 좀 더 진정성 있는 대화로 평가를 하고 좀 더 긍정적인 북미 관계를 예상할 수 있을 텐데 네. 일단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렁에서 벗어나서 네네. 좀 이제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런 느낌을 준다면 북한도 좀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뭔가 좀 긍정적인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미 나온 김여정 그 총무부장의 담화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네네. 사실은 그 표현 중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제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대외 관계 현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네. 자기가 아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화 제안한다거나 이런 거는 자기가 전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자기가 아는 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의제를 전혀 검토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표현이 아주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부정을 했거든요. 네. 우리는 어떤 접촉이나 연락도 한 적이 없다. 받은 적도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물밑 대화도 해오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해오다가 자, 그래 그러면 11월 이제 조금 무르익었으니까 만나서 우리가 좀 방안을 찾아보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이란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데 또 중간선거는 11월 다가오기 이제 바짝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자, 국면 전환 좀 해보자. 북한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그렇게 보고 있을 거다. 트럼프의 속내를 빤히 보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보 문제 등 거론하며 한국의 불만 표출하고 또 동맹의 비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연합훈련 축소가 주로 대북 대화 타진용에 많이 쏠려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주한미군 규모나 뭐 얘기 나온 김에 주한미군 규모나 연합 방위비 증액 요구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인 압박 카드의 성격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그냥 즉흥적인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쪽이 맞다고 보세요? 일단 그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시작되기 하루 전에 이 트루스 소셜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올렸죠. 네네. 올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비용 얘기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또 이게 뭐 비용의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네. 사실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이제 이란 비핵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참여를 요청했는데 노 땡스라고 얘기했다. 이제 거절 의사를 밝힌 거죠. 네. 근데 이게 보통 이런 그 제가 연구하는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방점은 대부분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은 자기한테 그렇게 적대적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미 군사 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다. 좀 늦었지만은 그냥 대폭 축소하라고 헤그세스 국방장관한테 명령했다, 지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여기부터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의 비핵화라는 게 결국 이제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그 작전과 관련해서 한국군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게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게 공식 파병이 되는데 이건 대통령이 단독으로도 결정을 못 합니다. 네네. 의회 이 국내 법 절차에 따라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도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파병하는 게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민감한 이슈입니까? 네네. 이거는 대통령도 함부로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자기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막 공개적으로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고. 예. 근데 이 메시지에 또 중요한 함의가 있는 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그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려고 네네네.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전작권 환수라고 봅니다. 네네. 또 이와 관련된 그 핵 추진 잠수함 그 이제 건조하는 거. 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 정책의 최상단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려면 이제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환수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을 또 연합작전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검증받는 시험대가 그 자리가 이제 한미 또 연합훈련이에요. 네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아니 한미 연합훈련 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을 검증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하고도 완전 직결되는 문제군요. 문제죠. 예. 그러면 이게 또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훈련이 또 언제 했느냐? 또 내년 봄에 또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취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보면 자기는 미국은 최소한 양보하고 네. 최대한의 실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거래적 외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최소한의 양보를 하고 최대한 이끌어내는 거예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네.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을 끼워 넣은 거예요. 이 북한도 다 또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거죠. 네. 내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니들 한국 니들 더 부담해라. 당연한 거 아니냐. 너들 안보도 우리가 책임지고. 네. 그렇다고 또 북한을 또 지금 또 이재명 정부가 북미 대화를 또 원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북미 대화를 해야 남북 대화의 또 여건을 네. 만들어 주는 거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근데 너무 어쨌든 잘하죠. 이 대통령이 너무 잘하죠. 그 대화의 중점은 우리한테 더 많은 걸 얻어내려는데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확실하게 그 무게에 우리 압박하는 데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북한하고 대화 제안을 했지만 지금 북한이 지금 지난해부터 지난해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네. 계속 구애를 보냈어요. 뭐 에펙 때도 지난해 네. 경주 에펙 때도 오면서 뭐 내가 너 만나고 싶다 뭐 그러고 있는데 예. 북한이 전혀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뭔가 그래도 물밑에서 이렇게 북미 대화 체계를 위한 그런 조건과 관련된 대화가 오고 가고 뭐 이러면 네. 그러면 내가 이번 11월에 에이펙에 오니까 선전에 중국 선전에 오니까 그때 한번 보자. 가는 길 한번 보자. 이러면 예전처럼 이제 옛날 2018년 판문점 6월 달에 회동할 때도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협상 대화 밀당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SNS에 올리니까 바로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서 그럼 보자 이렇게 된 거지.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응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금까지 쭉 그래서 응하지 않아 왔는데 또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는 급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단순히 만나는 이벤트는 없다. 이게 느긋한 태도 보이고 있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트럼프가 11월 에이펙 때 김정은 만나는 그 정상회담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봐라 이러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흐름으로 보자면 교수님 보시기에 성사될 가능성은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맞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조금 이 잘못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떤 점이요? 지금 아시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된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 트라우마의 핵심이 뭔가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네. 아, 이제 내가 연변 핵단지만 우선 1차적으로 연변 핵단지 영구 폐쇄를 결정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보를 가지고 갔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모든 핵을 폐기를 하는 그 스케줄을 내놔라. 네. 신고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불신은 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를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든지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양보안을 얻어내야 되는데 네. 근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자기는 네. 이런 빅 이벤트 해갖고 관심을 끌고 막 자기 정치적인 목적만 달성하면 그렇죠. 된다. 정치 쇼하고 뭐 노벨 평화상을 받든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중간 목적 선거에서 이기든 정치적 그런 거로만 자기는 그 이용 당하는 하나의 어떤 그 수단일 뿐이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인식이 지금은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이게 얇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란 전쟁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지켜보고 있어요. 네네. 이란 전쟁을 지켜보면서 과연 트럼프라는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동맹하고도 다 척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든 지금은 그 2018년 19년에는 지금 그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빨리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싶다. 솔직히 얘기했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 5개만 우선 해제해달라. 그 5개라는 게 주민들의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북 제재만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게 공식적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미국이 안 들어줬어요. 연변 핵단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당시는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척을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었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었죠. 지금 입장이 정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냥 게임이 안 되게 불리한 거죠. 불리한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지금 외신에서 나오고 있지만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발전도 하고 북한 주민들의 소비 수준도 많이 증가되고 그래서 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외화가 좀 들어왔나 봐요. 그렇죠. 막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혀 다른 북한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제가 사실은 7월 말에 그 중국에 다녀왔는데 북중 국경지역을 다 북중 국경지역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북한이 이제는 소비 수준이라든지 또는 소득 수준들이 너무 높아져 갖고 자기들도 이제 북한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외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그런 변화가 보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북중 간의 그 공급망 협력이요.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처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전처럼 미국에 매달릴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초조하게 매달리는 거지 김정은 위원장이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제안 가지고 이런 진정성 없는 그 트루스 소셜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또 말 한마디 뭐 내가 만나고 싶다. 에펙 가는 길에 만나겠다. 이 정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판단을 바꿔서 회동을 성사시키기에는 어렵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도 얻을 게 확실히 보여야지 들어가고 딜을 하는 건데 저 정치 쇼하다가 저러고 마는 거 아니야?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상황도 보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얘기도 했냐면요. 그때 백악관 브리핑 하다가 자 57개 자 핵무기가 57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와, 이 57기가 맞는 거야. 근데 워낙 팩트에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게 진짜 맞는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급을 했습니다. 핵무기 언급한 게
그냥 저의 추측일진 모르겠지만 북한으로부터 그래 우리가 핵보유국 지위도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감도 주면서 그러니 나를 만나자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죠. 그래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아마 이제 미국 내 그 정보 당국의 그 통계를 아마 인용한 그렇게 보고를 받았겠죠. 네. 그래서 57개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서 얘기하는 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핵 보유국 지위 인정과 관련해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지금은 레토릭이에요. 수사로.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언이기도 하죠. 그래, 북한 니들 57개 핵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다.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발언을 접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만족하느냐? 그건 또 전혀 아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말로서 핵 보유국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래 맞다. 북한 니들 핵 보유국 맞다. 이제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는 동결 협상을 하자. 그래서 국제 규범 체계 내에서 네. 북한도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같은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인도 파키스탄은 핵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핵을 갖고 있지만 제재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네. 네. 그 북한도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게 그래 맞다. 너도 핵 가지고 있다. 그래. 그걸 말로서만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재도 안 해야 돼요. 제재도 적어도 유엔 안보리 제재는 다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네.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트럼프가 말한다고 해서 가능하냐? 미국 그 정가나 미국의 그 보수적인 어떤 그 집단에서 뒤를 바치고 있는 집단에서 아무리 트럼프가 그거를 완전한 비핵화를 그걸 폐기하려고 그런다고 할 수 있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고요. 예. 정말 사실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워싱턴에도 또 기자 생활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반대 급부를 주기 위해서는 네. 뭔가 자기도 북한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핵을 단계적으로 포기할 의지도 있고 또 행동도 할 거라는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마디로 그걸 알았다면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겠다. 네. 그 말 한마디를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북한은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헌법에까지 명기했고 네. 이건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얘기했다. 근데 자기도 이거는 이 지위는 자기도 변경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 우리 인민들의 총의를 모은 헌법에서 규정한 게 핵 보유국 지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핵화 자체는 논의 자체가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근데 미국 의회가 또 미국 여론이 그 북한을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반대 국부가 필요하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해줘, 동의해줘. 그렇게 과연 의견을 모아줄까요?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 중요한 거는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이 관계는 이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본질은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 제국주의 본질, 침략적 본질, 이란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런 적대시 정책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안 변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도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게 지금은 최선이다. 네. 미국하고 대화하고 뭐 또 이렇게 가서 또 막 트럼프 대통령을 어렵게 지난 2018년 19년처럼 설득을 하고 액을 복구를 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는 거 쉽지도 않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니 중국하고 러시아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데 지금 외화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그리고 북한 역사상 네. 중국하고 러시아를 동시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양쪽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요. 네. 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트럼프가 저 정도 갖고 이제 김정은으로부터 혹하게 해가지고 그
대화를 이끌어내고 뭔가 그 미국 관계 변화,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북한과 한국 관계의 변화 이런 거를 이끌어내기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고 북한의 환경이 그렇고 지금 트럼프의 상황이 그렇고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대한민국. 트럼프가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중요하고 예민한 외교안보 문제 이거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를 좀 즉흥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미국의 오랜 그 세력들이 받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하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꾸 패싱당할 그런 위험 이 안에서 독자 핵무장론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북한한테 무시당하고 미국도 우리를 그냥 제껴놓고 하고 우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김여정 부장이 뭐 우리 대통령을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뭐 막 비하하는 얘기를 하죠. 비하하는 것도 참 참담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항변도 못하고 결국 또 중간에 접는 이런 상황 이게 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외교안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제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는 것도 북한이 지금 남북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두국 관계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 선언의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해도 결국은 그것도 이해 못하는 정부하고 또 대화하고 협상하면 뭐 하느냐. 그런 이유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뭐 그 이전 이후 정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합의를 했는데 미국 눈치 본다고 제대로 이행을 못한다 이거예요. 합의 이행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 남북 관계를 더 개선해서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도 이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국이 되잖아요. 뭐 방산산업부터 해서 또 우리의 제조 분야의 그 역량들 뭐 반도체부터 해서 뭐 지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우리의 그런 역량에 걸맞는 대우를 지금 저는 못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으로부터. 북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희하고 합의를 해도 미국이 뒤엎고 이러니까 이게 너희하고 합의하면 뭐하냐. 여기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한데 우리의 대화 상대는 미국이지 너희는 우리 대화 상대가 아니야. 그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당장 상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국을 상대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 그걸 중단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들게 이렇게 준비해 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정에서 오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예정된 훈련을 일단 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한번 재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야 이제 오히려 북한에 보낸 메시지도 한국이 뭔가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하고 있구나. 오히려 더 우리를 평가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중단한다고 얘기해서 바로 그게 받아들이면서 공감하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고 북미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 북한이 봤을 때는 김여정 담화에 그대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너무 이제 얕보이는 어떤 얕보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약하고 싶은데 결국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말 전략적인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서 결국은 북한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핵무장론도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핵무기로만 억제를 갖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재래식 그 무기도 지금 엄청난 위력이거든요. 재래식 무기를 그것도 결합하고 종합하면 핵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하는 게 우리의 또 재래식 무기 강국이잖아요. 현무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지.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또 가능한가?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게 우리의 의지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규범, 네. 미국과 협상, 동의 문제, 그리고 이 핵 무장을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네. 어마어마한 양보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또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또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은 최소한 양보를 하고 최대한의 실리를 가져가려고 분명히 나올 게 뻔하거든요. 네네. 그런 맥락을 좀 보셔야 그래요.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잇따라 북한군 파병함으로써 러시아와 군사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밀착했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에는 북중 정상회담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거의 이전 수준으로 이제 복원을 했고요. 자, 2018년과는 정말 전혀 다른 북한의 지금 위상이고 든든한 뒷배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훨씬 더 버거운 상대인데 만약에 이제 협상 테이블이 성사가 됐을 때 북한이 어떤 걸 요구하고 나올까요? 일단 성사된다는 조건 하에. 네, 조건 하에. 저는 일단 쉽지 않다고 그거는 보는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네. 북한이 지금 계속 그 당 대회라든지 9차 당 대회 그리고 또 중요한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그 대미 메시지 이미 보낸 게 있습니다. 네네. 이미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적대시 정책, 그 자신들을 향한 적대시 정책을 해제하는 거. 네네. 그 적대시 정책 핵심이 이제 한미연합훈련이고 그렇죠. 또 대북 제재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논의되어 온 의제인데 이 의제를 왜 던졌을까? 미국이 과연 이걸 수용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던졌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렵게 성사가 되면 네. 이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텐데 정말 두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제가 예상을 해보면 네. 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들이 이란 전쟁 해결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인가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교수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조금 나오신 말씀이기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평화 제안 내놨습니다. 북한은 무응답으로 이제 일축을 하고 있고요. 자, 트럼프는 한국을 패싱한 채 대북 톱다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이 같은 구도 속에서 우리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떤 전략,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 미국에 대한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은 또 그 자율성을 달라고 요구할 만한 또 우리의 어떤 역량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또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다. 뭐 조선산업도 하나 예로 들 수 있고 지금 많거든요. 네네. 그걸 잘 종합을 해서 결국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 메시지를 계속 발信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평화공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좀 더 지속 가능한 평화 상태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 평화 상태를 만드는 그 출발점은 저는 한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평화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 북한과의 평화 관계를 만드는 바로 그 출발점이 정상적인 한미 관계에 있다. 한미 관계의 정상적인 그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던 장미란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 씨로 추정된 시신이 오늘
실종자가 묵었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죠? 예, 맞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문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5월 15일 장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실종 당시 장기 투숙 중이던 숙박업체와 도보로 약 10분 정도 떨어진 숲속 지역이었는데요. 오늘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네. 타살 흔적은 없어 보이고 목매사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0분쯤 숙소를 나선 뒤에 인근 CCTV에 찍혔고 이후에 행방이 끊겼는데요. 함께 지내던 연인이 5월 15일에 제주 서부경찰서에 장 씨가 실종됐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논란은 신고 이후 터졌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부모 경장이 장 씨 연인에게 전화를 바로 걸어서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고 한다. 다만 연인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신고 2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16분쯤에는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관련 목록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래서 논란이 됐고요. 이 때문에 경찰의 모든 수색이 중단돼 있었다가 지난달 19일에 장 씨 가족들이 다시 신고를 하면서 수색이 재개됐고 이날 수색 결과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담당 경찰관 체포됐습니다. 그 이후 체포된 다음에 경찰관 이 신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부경장은 지난 22일 긴급 체포가 됐고 제주경찰청이 오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경장에 대해서 직무유기 그리고 위계종부 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공전자기록 이작 및 행사 그러니까 허위로 전산 시스템에 있는 기록을 삭제한 혐의 이거를 혐의를 걸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이고요. 반대로 부경장 측이 동시에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긴급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따져달라는 것인데 제주지법이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석방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 이 아마 다른 식으로 신병을 하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여하튼 맞습니다. 이 경찰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된 사건 더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 일단 아까 말했던 유재성 대행이 이 부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가 몇 건인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총 298건이라고 해요. 네. 1년 반 동안요. 네네. 그중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중에 부경장이 셀프 종결을 했다고 의심받는 실종 신고가 한 1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달 2일에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로 연락이 닿았지만 실종자가 경찰관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위치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허위로 말한 뒤에 사건을 종결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후 가족들이 다시 이번 장씨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커진 이후에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는데 21일에 신고를 했는데 22일에 해당 남성의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허위 종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최대 3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찰은요. 근데 이게 부경장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성인 7만 814명 중에 7만 591명이 경찰 수색 전에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수색 전에 가족이 이제 연락이 닿아가지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경장 사건처럼 이렇게 또 실종자와 연락을 한 것으로 꾸며가지고 사건을 정리한 방식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또 뭐 과연 이것이 완벽했겠느냐 이런 그 나머지 사건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온 이후에 부동산 세제 즉 무거워진 과세 부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정 요구 특히 이제 여당이 수정 요구를 이제 의원들이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예,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고위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해서 거주 비거주를 두지 말아달라. 강력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된 건데요.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한 만큼 대대적인 수정이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을 공제를 하고 종부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새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거주용 1주택은 14억 원으로 그 공제를 늘리고 네.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를 9억 원으로 낮춥니다. 이렇게 되니까 차등을 하다 보니까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거주를 못하는데 왜 세금에서도 불이익을 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정부가 예외를 세우긴 했습니다. 취약이나 직장 변경, 정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해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하는 경우 최장 3년간 거주로 이전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입자에게 전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본인 집으로 전입을 하면은 그 살고 있던 전월세자들은 다시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전월세난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당정이 종부세 관련해서 더 논의한 내용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방향으로 이게 좀 바뀐다면 바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세부담 상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어제 공개 발언에서 200%로 세부담 상한을 늘리는 데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또 이제 세금도 오르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현재는 올해 만약에 종부세를 1,000만 원을 냈으면 150%가 적용돼 가지고 내년에는 아무리 올라도 1,500만 원까지만 오르거든요. 근데 세부담 상한을 지금 2,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는 거라서 이거를 다시 좁히는 게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내년부터 현재는 60%인데 내년부터 70%로 그리고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내후년부터 80%로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공시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같이 올리면 세금 부담이 이중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니라 그 실거주자들한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10년간 고령층 소득이 80% 가까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 비중은 줄고 대신 연금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노후자금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 국민연금이 매달 발간하는 연금 이슈 동향 분석에 실린 보고서 내용인데요. 만 66세 이상 노인의 연간 총소득이 2013년 774만 8천 원에서 2023년 1388만 4천 원까지 79.2% 증가를 했습니다. 이 소득을 어떻게 늘어났느냐 이거를 따져보니까 공적연금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요. 공적연금 비중이 2013년 16.5%에서 2023년 28.2%까지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은 27만 1,000원에서 75만 3천 원까지 늘었고요. 기초연금은 59만 4천 원에서 152만 1,000 원까지 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에는 2013년에는 41만 원을 받았는데요. 2023년에는 163만 9천 원까지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녀가 주는 돈 이게 사적 이전이라고 하는데요. 사적 이전의 비중은 20.9%에서 12.1%로 줄었는데요. 사적 이전 금액 자체도 161만 8천 원에서 168만 2천 원으로 사실상 거의 10년간 정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 술자리가 많이 줄고 또 술을 마시더라도 일찍 끝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박 기자는 어때요? 특히 본인이나 본인 주위 사람들, 주위 기자들. 저도 요즘에는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1차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기자 초년 때가 몇 년도였죠? 제가 2013년도인데. 그때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12시 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거가 다르다 이거죠. 지하철 타고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실제로 주류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국세청이 내놓은 통계인가요? 예, 국세청이 이제 술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국세 통계 포털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요,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이 298만 8천 킬로리터로 이게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소비가 잠깐 줄었었는데 그때 292만 2천 킬로리터였습니다. 이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300만 킬로리터 밑으로 줄었습니다. 주류 출고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5년에 380만 4천 킬로리터였는데요. 이때와 비교를 하면 20% 이상 줄어든 거고요. 주종별로 보면은 맥주는 지난해 151만 9천 킬로리터를 기록했는데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강소세입니다. 그리고 희석식 소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시는 소주 출고량도 마찬가지로 3년 연속 감소를 했고요. 탁주는 2020년엔 38만 킬로리터에서 5년 연속 감소를 해서 지난해에는 31만 8천 킬로리터까지 줄었습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낸 다른 통계도 있는데요. 네. 소비자의 월 평균 음주 빈도가를 보면은 2025년에 8.8일로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 8.8일로 2023년 조사당 9.01보다 0.1 줄었고요. 네. 하루 평균에 마시는 음주량도 같은 기간 2023년 6.7잔에서 2025년 6.6잔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시간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한반도 남쪽 먼 해상에서 태풍 4개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18, 19, 20, 21호 태풍 4개가 동시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네네. 18호에서 20호 태풍은 중국 남부로 이미 방향을 다 정해서 상륙을 하기 직전이라 한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21호 태풍은 지금 방향이 오키나와 쪽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밤 9시에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93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때쯤이면 태풍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이제 열대 저압부로 약화가 될 것이라고 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태풍 자체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 전격 시사, 뉴스, 전격 시사, 인터뷰, 전격 시사, 주식, 전격 시사,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와, 전격적이네. 전격 시사.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계획 밝혔습니다. 자, 두 회사가 어떤 계획 내놨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회사가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놨는데요. 네. 일단 한쪽에서는 환영을 받은 반면 한쪽에서는 좀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망을 받은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였고요. 아, 그래요? 예,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 환원 규모를 이 90조에서 110조 원으로 이제는 밝혔는데 네. 여기서 이제 3분기 한 30조 원은 현금 배당하겠다. 나머지는 이 추가 배당 또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미정이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현금 배당인지 자사주 소각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가서 밝힌다 하니 이게 좀 불안해 보이는 거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자사주 소각 못하냐 이거죠. 그다음에 잉여현금 흐름 우리가 FCF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환원 기준을 2024년과 2026년 3년간 이제 50%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50% 이렇게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바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면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이 훨씬 더 이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이제는 이사회를 열어서 추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확실한 것도 확실한 거는 30조 원의 이 현금 배당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주들 입장에서 기대에 못 맞췄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실망 매물이 꽤 많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이제 또 나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자, 이게 뭐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실망 매물 나왔다도 말씀하셨는데 규모로 치면 어쨌든 최대 규모잖아요. 네, 예. 최대 규모는 맞습니다. 이게 기존 최대가 2020년에 20조 8천억 원. 네. 이때 대비해서 거의 5배에 달하는 수치고요. 최근 10년 연평균 주주환원이 한 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에 대비하면 7배잖아요. 그래서 규모면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큰데 시장에서 요구했던 자사주 매입 소각 요 얘기가 없으니까 네네. 현금 배당만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산분리법이 있어요. 10% 룰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가 10%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0% 달라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비율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금산분리에 딱 위배가 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는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과거처럼 블록딜 형식으로 장 외에서 그냥 대량으로 팔아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싫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사주 소각한다는 게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배당이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근데 주식에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있죠. 예. 근데 SK하이닉스는 재밌는 게 반대입니다. SK스퀘어가 지주회사인데 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는 20% 이상을 들고 있어야 돼요. SK하이닉스의 주주로. 그러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연스럽게 비율이 올라가요. SK스퀘어가. 그러니까 반대네요. 네,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이제는 더 좋은 거고 삼성전자는 금산분리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이게 주주들이 봤을 때는 자사주 소각이 주당 가치를 높이니까 이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왜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이 없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펀더멘탈이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가를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1조 8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먼저 좀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각에선 미국 빅테크에 비하면 아직도 주주 환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해요. 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과연 얼마나 하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FCF 그러니까 잉여 현금의 100%를 돌려주는데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데 아니 왜 삼성전자는 50%냐? 그것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 이내에서 이상으로 바꿨는데.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조업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애플은 아시겠지만 뭐 다른 외주 기업을 통해서 사실상 많이 이제는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또 서비스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온전히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설 투자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그 개념이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 수 있는 순현금에서 시설 투자를 뺍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뺄 게 많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제 가치에 대해서 투자도 해야 되죠. 시설 투자해야 되죠. 그럼 장에 남겨놔야 돼요. 일단 100%를 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삼성전자는 잉여현금의 100%가 안 되냐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셔서 그렇다. 아니 100% 주면은 미래 투자 어떻게 합니까? 시설 투자 어떻게 해요? 제조업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50% 이상이냐 50% 이내냐 그 차일 뿐이지 뭐 애플처럼 100%를 줘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삼전 주가가 코스피 흐름에 영향을 계속 미치는 그런 흐름인데 자, 한국 시장에 영향 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이게 이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주고 있나 보죠? 일단 이제 국채 30년물짜리가 미국 국채죠. 30년물짜리가 거의 한때 5.33%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5%를 훌쩍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기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주가에는 악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투자자예요. 그런데 미국의 30년물을 갖고 있으면 이게 5%에 넘는 이자를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뭐 한국에 투자할 바에야 미국에 채권 들래. 채권 가지고 있으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기대 수익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럼 내가 주주를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대신에 그만큼의 나한테 이득을 달라 이거예요. 미국 국채가 망할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신흥국 주식에서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은 요구 수익률이 커지든지. 그 얘기군요. 그러면은 이제 할인율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미래에 있는 가치가 이제 현재 가치로 이제는 할인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주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뭐냐 그러면 미국 장기물이 오른다. 그럼 우리나라의 성장주들은 좀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고 특히 이 채권 금리가 왜 높아지느냐가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미국의 재정 적자 때문에 지금 심각한 수준이죠.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땐 불안한 거죠. 미국은 계속 채권 찍어내고 있고 지금 전쟁은 끝날 기미도 없고 전쟁할 때 돈은 써야 되겠고 채권은 계속 발행하고 있고 채권 가격 떨어지니까 채권 금리는 계속 오르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메커니즘을 보니까 두려운 거죠. 투자자 봤을 때. 야, 이거 뭐 미국 채권도 이제 믿을 만한 것도 못 되고 부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이거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에서 먼저 돈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련한 환율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환율이 오랜만에 이제 1,300원대로 이제 내려앉았어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환율도 다시 오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달러도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약간 결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국채 금리는 올라갔는데 달러는 오히려 오르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요. 2026년도 재정 적자가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국가 부채인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요. 40조 달러로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이 40조 달러가 우리 돈으로는요. 네. 5경 5,304조 원입니다. 5경. 그러니까 엄청난 부채가 지금 나라 부채가 이제 미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 부채가 커진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채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 레이 달리오라고 헤지펀드 최대 그 창업주기도 합니다. 네. 이분 참 책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뭐라고 했냐 그러면 금 사라. 국채 믿을 게 못 된다 이제 미국 측에. 그래서 금은 자기 포트폴리오 한 15에서 15% 정도. 그래서 좀 와닿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금값이 많이 싸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한 시작은 역시나 미국의 그친 국채 금리 상승 그다음에 재정 적자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는 거고 이제는 환율에 대해서 이제는 초폭 안정이 되는. 그래서 네. 지금 1,380원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주는 볼 게 많죠. 일단 네.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AI 시대를 엔비디아가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순환 금융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투자해 놓고 그 네. 투자 받은 곳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게 순환 금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실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돌고 도는 돈이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야 엔비디아가 과연 이번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또 하나 본다 그러면 이제는 잭슨홀 미팅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근데 케빈 워시 의장의 스타일이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의 목소리가 너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 특히 요번에 장기 금리가 너무 상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요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에선 잭슨홀 미팅, 우리나라에선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립니다. 인상이냐 동결이냐 기준금리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 뭐 팽팽해요. 뭐 네. 한쪽에서는 인상을 전망하는 쪽도 있고 한쪽에서는 동결을 전망하는 쪽도 있는데 네. 저 개인적 판단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동결이다. 8월달은 일단 동결이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세가 약간 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가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 금리 상승해야 되겠죠. 근데 물가 상승세가 약간 둔화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환율이 1,400원대 밑으로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는 동결될 이유도 하나가 되겠죠. 환율이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 네. 금리 인상해서 원화가치 떠받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환율도 하락 안정이 되고 있고 연속 인상이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네네. 연속 인상의 필요성은 좀 낮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일단 동결된 전망이 전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네. 그래서 지금 부채 많으신 분들 일단은 동결되더라도 부채는 해결하셔야 된다. 금리 인상기는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빚 많으신 분들은 항상 주의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채를 해결하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 에어 서플라이의 Lost in Love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